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폐지했던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 9월 시행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검찰 조직 개편안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오선의 정진석 의원과 당의 주도권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귀국하는데 정치권 이슈 시간에 두 사람의 갈등 배경과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대구의 법원 근처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건물인데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폭력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조합원 체포와 연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남과 북이 유엔 총회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야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 당의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세로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금리 인상은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별세한 송혜씨 빈소에 이틀째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방송인들은 물론 각계 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가운데 영결식은 내일 엄수됩니다. 오늘 오전 대구법원 근처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진화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현장 브리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인명 피해 총 9명, 사망 7명, 부상 경상 2명, 그리고 단순 연기 흡입이 39명입니다. 이 중 사망 7명은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모두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전 건물에 대해서 인명 검색을 실시한 바 현재까지는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15시에 국가수와 소방 합동 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 때도 추가로 인명 검색을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로 나온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경찰 관계자분들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소방서장 박석진입니다. 예. 여기는 사망자가 나온 현장입니다. 사망자가 나온 현장이 지금 202호에 당장 5명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화재 원인 어디서 발화가 시작됐는지 확인. 아직 화재 원인은 경찰과 합동으로 15시에 감식이 예정이 돼 있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화재 당시에 이 당해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지하층에만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유가 너무 구석에 있다던가 연기가 안 빠진다던가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화 셔터가 내려왔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금 합동 감식도 있고 아마 추가로 그 조사를 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유방으로 보냈을 때 휘발유통이나 유태가스통 같은 인화성 물체가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식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건물 보면 깨진 창문이 3개가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깨진 거예요? 저 창문은 저희 소방대원들이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파괴를 했는 상황입니다. 처음 구조하러 진입했을 때 203호 문이 열려 있었나요? 그것도 지금 조사 사항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경찰분들, 관계자분들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청 강력계장 정현욱입니다. 예, 오늘 방화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사건 개요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15시 55 안 들려요? 예, 대구청 강력계장 정현욱입니다. 오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사건에 대한 간단한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오늘 55분경에 수성구 법무빌딩 내에서 일명이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여자 2명, 남자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 관계자나 기타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 지금에서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범행 동기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대구청에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서 명확히 수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예. 사망자들이 모두 한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청 내 한 사무실 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강화범 분신할 가능성이 있나요? 예? 강화범이 분신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분신요? 분신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오늘 15시에 국가수화 종합 1차 현장 감식이 있는데 그때 확인을 해봐야지 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혹시 방화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어디서 근거를 합니까? 일단 불이 났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감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방화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저희들 CCTV 상에 용의자가 지금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종합적인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긴 하지만 비밀 가방이나 문기에 들어있다는 예, 뭔가 통에 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손으로 들었던 두 손으로 이렇게 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통 같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지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없고 시간을
그것도 저희들 CCTV 동선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투입되어서 확인을 해봐야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랑 영상 공개까지 동일합니다. 몇 분 정도입니까? 시간요. 그것도 제가 CCTV 상에 시간을 계산을 해봐야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고가 발생한 203호는 변호사 사무실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다 직원들입니까? 그거는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 신원을 병원에 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해야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강화 용의자가 이 저기 2층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이전에 사건 일어났던 적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 사건 관계자들을 명확히 조사를 해봐야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통해서 명확히 수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용의자 관련해서 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일단 그것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의자가 사망했는데 예. 경찰이 결과는 아, 용의자가 사망을 했는데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말씀이시죠? 일단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동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봐야지 뭐 범인 일단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때 가야지만 뭐 어느 범인까지 이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은 추정되는데 뭐 만약에 이 용의자가 혼자 단독 범행으로 한 것이라면 그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전결됩니다. 그거 지금 CCTV를 좀 더 명확히 수사를 해서 저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질 하시면 용의자를 직접 하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 용의자가 그러니까 정가가 몇 번 정도 수사하게 무슨 사건이 처리돼서 이게 사건 기록이 있습니까? 아, 그것도 지금 그 우리가 사건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봐야지만 명확히 알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에 대해서 사망자가 7명 발생을 했고 그중에 용의자도 1명 사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용의자가 뭐 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CCTV 상에 확인했기 때문에 좀 명확하다. 이 정도. 예. 집에서 나온 시간이 대략 어떻게 되는데? 집에서 나오는 시간요. 그것도 제가 지금 수사팀에 지금 CCTV 수사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가에 예고나 언제를 했다거나 정황이 파악되진 않으셨어요? 예, 지금 뭐 계속 여러 기자님께서 궁금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좀 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 청구는 예, 저한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온 건 며칠쯤입니까? 그것도 CCTV 명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차 택시 걸어서 그것도 수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대구 범어동에 있는 한 7층짜리 변호사 빌딩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화재로 모두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자 7명은 여자 2명, 남자 5명이었고요. 현재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2명, 그리고 연기를 흡입해서 다친 사람 3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앞서 지금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의 설명에 따르면 방화치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용의자의 주거지 폐쇄로 TV를 확인해 봤더니 어떤 물건을 들고 나왔고
그 물건을 들고 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지금 2시 5분이니까 약 3시간 15분 전에 화재가 났고요. 진화 작업은 약 20분 만에 성과를 거뒀지만 사망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7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층 사무실에서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자 2명, 남자 5명. 현재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아직 신원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범어동 화재 현장입니다. 네, 오늘 사고가 난 시간이 10시 50분이었고요. 약 20분 만에 일단 진화 작업은 이루어졌는데 희생자가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시작됐습니다. 대구법원 남쪽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시작됐는데요.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모두 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2층 코너에 있는 203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건물에 있던 4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고 그 가운데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도 소방대원들이 각 사무실로 들어가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이렇게 커진 건 화재 진압 상황에 불이 급격히 번져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법원과 가까운 만큼 변호사 사무실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단팀을 편성해 A씨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지 종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조금 뒤인 오후 3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어동 화재 현장에서 YTN 성준입니다. 네, 진화 작업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20분 만에 끝났는데 희생자가 너무 큽니다. 대구 범어동 7층 변호사 빌딩에서 화재가 났고 지금 방화로 추정되고 있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확인이 되면 정확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문가 연결해서 화재 진화와 또 인명구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홍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교수님. 지금 소방당국 그리고 경찰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화재가 10시 50분쯤 발생했고 진화 작업은 20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인명피해가 큽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 브리핑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화 혐의자에 의해서 아마 연화점이 낮은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윤화점이 낮은 것을 입구에서 뿌리면서 갑자기 급하게 화재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그 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가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유 역시도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출입구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방화를 한 사람까지도 아까 브리핑에서 얘기 있었습니다만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봐서 그 화세가 아주 급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 이런 상황에서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검은 연기가 났고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당국의 발표를 들어보면 그 용의자가 집에서 물건을 들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물질을 들고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추측을 해본데 과거에 이제 방화를 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신내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인화점이 낮은 유리를 가지고 방화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종류의 유리를 가지고 방화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행히 그 방해만 인명피해가 또 발생됐고 그 네. 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그 화재가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지금 검식을 해보니까 화재 당시에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지하층에만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었고 지상에는 아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화재 피해를 더 키운 거겠죠? 그런 게 주차장에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대부분이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6층 이상에 있어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 건물이 있어서는 지상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보니까요. 건물이 7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2층에서 방화에 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작동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다행히 2층에 그 사망자가 발생한 방에서만 화재가 발생됐고 그 이상의 확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 즉 말해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만약에 네. 화재 진압을 하는 그 시간이 늦어졌다면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연소 확대돼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화재 진압은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게 방화로 추정되고 방화의 경우에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화와 달리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당시 2층으로 그 용의자가 올라와서 어떤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희생자가 너무 많거든요.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행히 이제 사망자 7명 외에는 부상자 2명 그리고 나머지 39명인가요? 네. 단순 연기 흡입 정도의 그 단순 연기 흡입이기 때문에 아마 병원 치료를 하고 바로 기가 조치할 이런 정도의 부상인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요. 예. 소방대원들이 지금도 아마 수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건물에서 방화가 혹은 또 실화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마다 이제 그 피난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 피난할 수 있도록 소방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 시설의 작동에 따라서 1층으로 또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그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을 다른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119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됐지만 안전하고 신속하게 질서 있게 1층으로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면은 인명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화재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런 화재가 발생한다 했을 때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신나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흡입하면은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뭐 물에 적신 수건을 쓴다든지 요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든 이제 신나나 휘발유 같은 것은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확산하는 속도가 무척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재로 이어져 버린 것에 대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떻든 이런 방화도 물론이고 일반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안전한 대피 요령 말씀하신 대로 네. 물수이라든지 예. 낮은 자세로 옥상이나 지상 1층으로 이렇게 대피하는 거 예. 충분히 또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근무자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소방대원들이 이제 그런 일을 안전하게 이렇게 내거든요. 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피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안전의 중요성을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3시쯤에는 소방과 경찰이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이번 화재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식이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방화를 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어느 곳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동을 했는지 또 어떤 원한에 의해서 방화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넓게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소방 화재 진압 측면에서 보자면은 도착해서 아마 진압은 신속하게 된 것 같아요. 인명 구조도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확산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만 화재 진압 과정 또 인명 수색 과정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것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화재 원인을 정확히 일단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무실 대피로는 평상시에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근무하면서 우리 안전의식, 내 스스로의 안전, 우리 직장의 안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한번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고요. 7명이 사망해서 현재 경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고 방화 추정 사고로 방화 사건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박청홍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그룹의 맏형격인 정진석 의원 간의 날선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자 지도부 안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지도부 체제와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장외 설전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 직전 SNS를 통해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느냐면서 다시 정진석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당대표를 몰아내고자 대선 때 방에서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는 등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뒤 직접적인 반박을 자제했는데요. 대신 SNS에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면서 민생이 최우선이라고만 언급하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선거 승리 뒤 터져나온 불협화음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양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당을 위해서 또 당원들의 그런 의견을 받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 인사 쏠림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또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소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맥락이라면서 자신은 현재 상태,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걸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거죠? 네, 어제 당 당무위원회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5명에 대한 인준 안건을 통과시켰고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당의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만 비대위 출범과 별개로 당의 관심은 차기 대표를 뽑을 8월 전당대회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친명계와 친문계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우상호 의원은 오전 재선 의원 간담회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사람들이 합의하거나 당내 구성원 60에서 70% 이상이 동의할 때만 룰 변경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수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바꿀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게 그런 거에 해당하느냐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죠. 민주당 재선 모임은 오늘 오전 논의를 통해 비대위의 향후 통합형 집단지도 체제로 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도부 선출 방식에 이어서 당 지도 체제에 대한 공방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 모임 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은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통합형 체제가 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새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잇따라 임명한 것을 두고서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장기간 수감 생활은 맞지 않는다면서 특별 사면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권성동 대표한테 검사 출신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글쎄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근데 무슨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야죠. 네,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에 당시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속보 더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사흘째를 맞이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오늘 전체 조합원의 33%인 7,2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차를 상대로 달걀을 던지는 조합원도 있었다면서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조합원 6명이 어제 오후 검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항만이나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고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이지만 부산과 인천항 등 일부 항만 반출입량이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철강과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물류 차질이 있지만 파업 이전에 미리 수송한 효과에 따라 아직까지는 물류 피해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한동훈 씨가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2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방송인 송혜 씨 빈소에 이틀째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활동과 함께 최고령 방송인의 자리를 지켰던 만큼 동료 방송인들이 잇따라 조문을 해서 고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혜 씨 장례 이틀째입니다. 오후에도 조문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국민 MC 송혜 씨를 기리는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장례 이틀째 조문이 시작된 뒤 방송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곳 빈소를 찾았는데요. 배우 최불암 씨와 이순재 씨, 방송인 전현무 씨와 임성훈 씨, 희극인 김숙 씨와 가수 이미자 씨 등 다양한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방송에 바쳐온 고인에게 다 함께 존경의 뜻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희극뿐만 아니라 또는 MC, 뭐 대표적인 이제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이건 무슨 우리 아주 상징적인 존재고 하나의 참 대표적인 우리의 대중문화의 어떤 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평생을 봉사하신 분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지성인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가림없이 이렇게 대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앞서 별세 소식이 전해진 어제 역시 이곳 빈소는 방송계와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는 금관 문화훈장이 놓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각계 추모 행렬에서 최고령 방송인 송혜 씨가 생전에 남긴 발자취를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54년 연예계에 발을 들인 뒤 70년 가까이 현역 방송인으로서 활동한 만큼 우리나라 방송계의 산 증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활약하면서 매주 일요일 낮을 친근한 목소리로 열었는데요. 전 세계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공식 확인돼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검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보냈던 만큼 고인의 이름을 딴 서울 종로 송혜길과 대구 달성군 송혜공원 등에도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극인 장으로 치러지는 고인의 장례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잠시 뒤 염습과 입관식이 진행되고 내일 새벽 연결식과 발인을 거쳐 고인은 아내 서국이 여사가 안장된 대구 송혜공원에 잠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폐지했던 검찰 조직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범죄 단서가 있으면 모든 형사부에서 수사 개시가 가능해지고 장관 승인 없이도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검찰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 YTN도 입수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담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성인데요. 기존에 이제 세 가지 방향성 기전에 있어도 추미애 장관 때부터 있었던 세 가지 방향성에 네. 완전히 반대되는 또 세 가지 방향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부와 공판부를 70% 가까이 배치를 하고 네. 직접 수사 기능을 이제 축소를 했던 게 이제 기존의 방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거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들도 늘리고 네. 모든 형사부가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는 부분들도 사실상 대부분 삭제를 하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애초에 공약으로 밝혔던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들과 함께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법안의 방향성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제 이 법안과 방향이 다르게 수사를 더 확대해서 직접 수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신설했던 조항부터 지금 다시 이제 복구를 아까 원상 복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네. 어쩌면 가장 반대 대척점에 있었던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또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직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 다 주요 직책을 맡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취지와 내용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애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 당시부터 검찰의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직접 수사나 인지 수사를 제한하거나 통제했던 것들을 많이 오히려 해소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철학이 이제 기존의 전 정부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강한 여러 가지 통제들이 있어야만 이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방향성이 있다면 오히려 새 정부에서는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나 정치적인 개입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야 오히려 정치 개입을 막아야만 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철학을 공약으로 이야기했고 그 공약을 구체적인 이제 법무부 내부의 이제 규칙이나 현령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이번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기구들이 생겼잖아요. 다시 부활한 증권범죄수사단도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더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까?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특히나 금융 쪽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강한 이제 수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공방이 있었던 그리고 좀 중단이 됐던 사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특수수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들이나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서 좀 있었던 사건들, 대형 경제범죄와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방향성에서 주는 하나의 또 사인 어떻게 보면 신호는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법안에서 이제 검수 완박으로 대표되는 이야기가 있었죠.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축소한다라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수사를 더 원활하게 또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그 수사의 성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지금 현재 법안의 방향성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9월부터 시행되잖아요. 6대 범죄에서 이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 이 범위가 축소됐는데 이렇게 되돌리기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런 제한이 없는 기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수사 성과를 내므로써 소위 말해서 검찰이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또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남은 두 개의 수사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라도 활발하게 인지 수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 수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수사들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부를 중심으로 개편을 다시 하는 건데. 이전에는 이제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특수부를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장관 승인 없이도 하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장관의 승인을 해야 하는 걸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 그전 내용들이 시행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죠. 이제 불과 아마 1, 2년 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약간 정무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사 조직을 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통제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 조직 선정적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승인에 대해서 배제한다라는 취지의 가장 큰 부분들은 그런 수사의 개시와 내용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통제 혹은 정치적인 컨트롤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정하고 빠른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박범계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축소, 특히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수사할 수 있게 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검찰이 작년에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네.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승인 없이 이제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안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부분이기도 그랬군요. 했습니다. 예. 결국은 전체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개입의 구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다 돌림으로써 검찰 조직이 원래 이제 내용대로 수사들을 개시하고 시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하나의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의 방향성, 특히나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인 통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방향성 자체에 대한 하나의 반대되는 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이 조금 전 나왔는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이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량에 관한 부분이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라고 봤습니다. 일단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대검에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툼 없이 인정이 됐는데요. 바로 이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어떤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판결문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한동훈 지금 현 법무장관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확실히 유죄를 본 걸로 보이고요. 구형은 이제 징역 1년형 구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형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구형량 자체는 조금은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이긴 하지만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정치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형을 검찰에서 높게 했다고 보이고요. 법원에서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주 중요하고 큰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악의적인 공격들의 경우에는 실형이 과거 선고된 적은 있지만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촉법 소년이 14살 미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2살 미만으로 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저 14살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계속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촉법 소년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게 공약화가 되고 사회적인 논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공감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다음을 볼 필요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이렇게 늘어나서 연령 하한에 낮추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세부터 14세 사이의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그 형사처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위 말해서 교정을 하고 교화를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이것만 낮춘다고 해가지고 범죄가 예방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도 같이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만큼 그 낮아진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또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하고 교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조직이 여러 가지로 개편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도 비가 내리는 곳과 흐리기만 한 곳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곳 상암동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하게 비가 내리다 지금은 하늘만 흐린 상태인데요.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지역별로 날씨 편차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무렵 다시 소나기를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 16도, 광주는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잦을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봄처럼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오선의 정진석 의원과 당의 주도권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죠.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잠시 뒤 정치권 이슈 시간에 두 사람의 갈등 배경과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